사실 오늘 아침에 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모든 거를 다 양보하겠다. 김종인 위원장과 오세훈 후보가 원하는 대로 그 조건으로 단일화하자. 중요한 거는 단일화다. 이랬을 때만 하더라도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어떤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중간에 이태규라는 그 참모가 단일화와 관련한 백브리핑만 안 했으면 오늘 아주 안철수의 날로 기록됐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래 놓고 또 이태규 의원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또 오세훈 후보가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자청해가지고 양보를 한다 그랬는데 뭘 양보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시 신경전이 가속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오늘도 여전히 그 둘 다 똑같이 욕을 먹겠구나 싶었는데 막판에는 또 서로 양보를 하겠다고 양보 경쟁을 벌여가지고 이럴 거면 애초에 왜 조건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느냐 그런 얘기들도 막 나왔었죠. 결국은 뭐 서로 양보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 내로 단일화를 해서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24일까지 후보가 정해져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의견이 좀 다양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또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번에 이 단일화 롤러코스터와 관련해 가지고도 상당히 그 해석이 분분한데요. 저는 사실은 오전에 안철수 후보가 과감하게 통 크게 양보하겠다 그랬을 때 결국은 이 단일화 누구로 단일화 되는가와 상관없이 안철수가 이제 정치를 제대로 할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동안에 오세훈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세훈이 좀 더 앞서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그 단일화 조건 가지고 그동안 막 서로 치고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적합도도 봐야 된다. 에다가 플러스 유선전화 10%를 주장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 안철수 진영에서는 가상 대결을 통해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무선전화 100% 했는데 결국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정말 참 어쩜 저렇게 정치를 그동안 꽤 했던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신경전을 벌이는가 했는데 아무튼 무선전화 100%가 됐든 아니면 거기 또 오늘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이긴 한데 이제 더 문제는 단일화 후에 이제 선거운동을 할 때 이 단일화의 패자가 승자를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히 뛰어줄 것인가. 누군가 한 사람은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데 아마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미래를 생각한다면 열심히 뛰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거를 지금 다른 프로그램에서 전부 날려버려갖고 솔직히 지금 굉장히 당혹스럽긴 한데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K1 아쿠아 프락치 김종인 때문에 큰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그 정당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데 저한테까지도 정보가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국민의힘에서 아마 서울 시당 위원장들 모임을 했었나 봐요. 김종인 위원장이 소집을 했다 그러는데 여기서 고성이 나고 상당히 한마디로 단일화를 빨리 해야 된다는 쪽하고 또 단일화의 시간을 끌수록 오세훈한테 유리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하고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어떤 분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동대문 그 시당의 당협위원장 허용범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야권 승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김무성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 등이 김종인 위원장의 퇴진을 지금 주장하고 나섰잖아요. 김문수 전 지사까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출당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오늘 하루 종일 당내에서는 꽤 시끄러웠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막판에 왜 서로 양보하겠다고 했는가. 물론 양보의 첫 발은 안철수가 내디뎠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양보하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이건 치킨 게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논개쟁탈전이라고나 할까?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마주보는 기차를 향해서 자동차가 달려갈 때 결국은 이렇게 마주보는데 부딪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부딪히기 직전에 누군가가 뛰어내릴 거 아닙니까? 차에서. 근데 먼저 뛰어내리면 바보가 되는 거.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는 누구든지 후보 단일화 게임에 있어서 먼저 당연히 끝까지 고집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기면은 이건 거의 서울시장의 당선 확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단일화라는 대의 명분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자기가 모든 걸 던진다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이 사실은 그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걸 아마 오세훈 후보가 조금 늦게 자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선수를 쳤고 막판에는 서로 양보를 한다 그래가지고선 어찌됐든 양보 게임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좀 그래도 이왕이면 이 단일화를 맨날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 좀 아름답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그 와중에 민주당에서 이간질하는 거 보세요. 한쪽에서는 뭐 안철수가 원래 그런 뭐라 그러더라? 표현은 격하지만 안철수가 원래 그런 인간인데 니들 참 안철수 때문에 애쓴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의힘이 뭐 그렇지 그러면서 김종인이가 원래 그런 노인네야 막 이러면서 계속 이간질을 한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단일화를 할 때 오세훈이냐 안철수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됐든 단일화여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강조했던 것이지 그런 면에서 그 신경전 버리는 모습에 굉장히 가슴을 졸인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쉬운 게 노무현 정몽준의 사례가 있음에도 그걸 왜 안 배우는 건지. 노무현 정몽준 그것도요. 그 사례도 막판에 지지철회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것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죠. 욕심을 내려놓으니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오세훈이 뒷북 쳤지만 효과가 반감이 되었지요. 효과가 반감이 돼도 지금 그 민주당의 돈살포, 마타도, 그다음에 조직동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LH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특히 서울에서 27%라는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엊그저께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통령 지지도가 다 떨어졌는데 그래도 서울에서는 여전히 42%다 그랬는데 어떻게 27%가 나왔다라는 것인지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오던데요. 이거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이해찬 전 대표까지 지금 동원이 돼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김종인 올바른 평가는 왜 피하세요? 김종인의 올바른 평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철킴님, 나경원이 안 된 것이 원인이고요. 김종인은 원죄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내부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결과는 애초부터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될 줄 알고 모든 그 위원장,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의원들이 나경원 캠프에 많이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외로운 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당 원로들한테 그 지원을 간청했지만 그 원로 중에는 안철수 애진작부터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본인도 많이 내려놨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몇 차례의 TV 토론을 통해서 중도 확장성에 대한 기대를 이제 촉발시켰고 그래서 서울시의 여론조사에서 오세훈이 승리를 하고 그 승리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 단일화와 관련한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안철수가 훨씬 발이 빨랐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번에 단일화에서 패배를 하게 되더라도 굉장히 그 명분을 소위 통 크게 양보했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입지를 구축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오세훈으로 단일화된다면 차라리 박영선 찍는다? 왜요? 오세훈으로 단일화, 중요한 건 오세훈이냐 안철수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단일화예요, 단일화. 오세훈 안철수에 대해서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게 기대 많이 하셨습니까? 오세훈이 시장직을 내던지는 바람에 그리고 안철수가 그 시장직을 그냥 박원순한테 갖다 앵겨주는 바람에 박원순이 시장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라도 굉장히 원성이 있었고 솔직히 저는 그냥 그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렇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요번에도 서울시장 요번에 좀 참신한 얼굴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 소위 보수나 우파 지지층으로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뭐라 그럴까 자기네들은 정치적 반대파들을 상대로 적폐라고 하지만 이 정권이 보여주는 이 신적폐에다가 그 실정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은 견디기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교두보로 해가지고 이제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중도층도 같은 목소리를 내게 됐고요.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그런 어떤 몸값이랄까? 애초에 그 안철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라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상처는 상당히 입었지만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단정하자면 단일화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번에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국민의당의 이태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은 상당히 그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거대 제1야당의 위원장으로서 오히려 단일화로 좀 더 이렇게 견인해 나가는 그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 비대위원장 임기 중에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서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태도는 상당히 그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라는 거, 특히 이제 그런 상황 논란도 그렇고 또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발언,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논란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결국은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섰고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유선전화는 빼는 건지 아무튼 이제 내일쯤이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무슨 얘기죠? 안철수가 유치원생이라도 단일 후보가 되면 지지한다. 참고로 광주가 고향이시라고. 안철수가 순하고 착하다고 인격적으로 막대하는 국민의 힘당을 비판하신 안성빈님. 그런데 안철수 후보도요, 순수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도 정치인이고, 단지 이제 정치를 어떤 그 자신의 감각이나 촉이 아닌 공부로 그동안 배워왔고, 또 사실 2011년부터니까는 본인이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도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요번에 솔직히 오세훈 안철수 토론을 보면서도 적어도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나왔으면 자신의 비전을 얘기해야지 뭐 이렇게 오세훈한테 질문할 게 많은지 질문만 하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막 이렇게 남아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그 안철수의 국회 정론관에서의 기자회견은 정말 안철수가 정말 정치적으로 노련해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하나의 단편이었다고 봐야 될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또 안철수 능력 있습니다. 초등 프레임은 거두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피력하시되 일단 후보가 정해지면 본인이 원하는 후보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 단일화 후보로 계속해서 이렇게 푸시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순수한 게 아니고 오늘 오전에 한 행동은요 절대 모질이 같은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왜 정치에서 지는 것 같이 보이면서 스스로 이긴 거.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태규의 그런 백브리핑만 없었으면 본인이 이겨도 우선 이제 그렇게 오전에 그런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상당히 안철수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단일화 후보가 못 되더라도 결국은 내가 이 사람이 자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한데도 양보해서 대의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은 것이다라는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태규의 백브리핑은 정말 옥의 티 같은 거였다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백설공주님 TV토론 5% 미만 못 나가게 하는 거 누가 정한 거죠? 누가 정했을까요? 그건 제가 안 찾아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참 신기한 게 3월 4일 날인가 오세훈 후보가 아마 나경원 후보한테 이긴 날이 그때쯤일 거예요. 근데도 사실 언론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진 날이라. 그런데 오늘같이 두 후보가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집중 조명을 받은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우유맘님, 박영선의 10만원 뿌리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자기가 당선이 되면 서울 시민에게 위로금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뿌리겠다 그러는데 뭐 자기가 도쿄에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뿌릴 것도 아니고 이게 바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마타도 그리고 지금 자기 서울시의 전 지역에 동원령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주소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온갖 조직 정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어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의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고민정 그리고 남인순 진선미 결국은 다 캠프에서 사표를 냈는데 캠프에서 사퇴하자마자 박영선이 20만 표는 날아갔다라는 댓글을 읽어주면서 아쉬워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말만 무슨 사람을 위하는 정치라 그러지 특히 이 10만 원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밑에 사회 그물망이 없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그 그물망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서 스스로 발을 딛고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10만 원씩 주는 거는 왜 10만 원씩 주는 시장을 뽑으려고 돈을 이렇게 그리고 성추행
시장들 때문에 800억씩이나 뿌리면서 이거는 정말 언어 도단인 현실입니다. 잘못된 거라는 말씀이고요. 오세훈은 윤석열의 사표와 LH 부패 사건의 덕을 많이 봤죠. 오세훈이든 안철수든 아마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그 스크래치가 많이 났어요. 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뭐라 그럴까? 저 이 말은 쓰고 싶지 않은데 좀 쪼잔해 보인다 그럴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또 뭐 양보도 경쟁적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은 또 누구든 그 여론조사도 아마 박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여론조사에서 진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보수와 중도가 어떤 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가 되고 그 다음에 4월 초쯤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본인의 어떤 그 정치에 대한 비전을 1차 비전이죠. 1차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미 지금 오늘인가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물론 그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다시 좀 떨어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유권자들은 일단 눈에 보여야 돼요. 이 정치 그 정권 권력을 위해서 선거에 임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유권자들과의 접촉의 면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 보궐선거 끝날 때까지 집거하겠다? 아마 너무 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보궐선거가 끝나면 이 보궐선거에 그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당으로서 비문적인 성격을 갖는 정당하고 어떤 식으로 연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사전에 어떤 뭐라 그럴까 뭐 이것이 심심상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뜸들이면 안 된다고 이혜경님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궐선거 직전에 선거일이 4월 7일이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4월 3, 4일 정도에 뭔가 윤석열발 발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10만 원이면 옆줄에 목줄이 묶여있는 게 사료값이네요 라고 조롱하신 정학진님, 그 다음에 단일화 촉구 일관지 광고한 시민이 선관위에 고발되었답니다. 그런가요? 자기 의견을 일관지에 자기 의견을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저도 SNS에 이 사람들 단일화 못하면 두 후보 퇴출시켜야 된다, 단일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선관위에 고발이 됐다. 이경옥님, 자기 집 팔아주는 거 아닌 국민 세금으로 인심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수준을 아주 평균 이하로 지금, 그러니까는 그 국민을 그렇게 졸로 보니까 10만 원 준다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안철수 그리고 오세훈 후보 단일화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지금 언론에 이 검찰들 지금 그 대검에서 회의하는 거 결론이 났습니까? 제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왔는데요. 검찰 얘기하기 전에 이해찬 전 대표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LH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윗물이 맑은데 아랫물이 흐려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역사 왜곡도 모자라서 속담도 비트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뜻 들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윗물은 맑은데 아랫물이 흐릴 수가 있나요? 지금 오늘 보니까는 드디어 청와대의 경호처 과장도
지금 신도시에 땅을 샀다. 그래서 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하는 걸 보면은 마치 조율해서 하듯이 지난번에 LH에서 한 20명, 요번에는 뭐 지방 공무원들 포함해서 한 20몇 명, 요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자체를 지금 통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LH 사태가 컸죠. 대통령의 서울 지지도가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여성들로부터 지지도가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게 그렇게 추락하는 걸 봐서는 이 투기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무대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이, 이해찬 대표가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대체로 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등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경옥님 아까 메시지 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좌파들의 공공영역 빨대 꽂기. 이게 이제 소위 권력을 잡으면 그 권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치라는 거를 그 정치학 교과서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데, 희소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든다면 공직도 희소 자원이 될 수가 있고, 사람이 사는데 자원은 늘 희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희소한 자원을 그 서로 쟁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런데 정치라는 건 뭐냐면 그 무한 경쟁 속에서 그걸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대해서 권위적 배분이다. 즉 정당성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특히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정치다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어떤 인사를 할 수 있는 인사의 대상이 수천 개의 그 직종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수천 개의 자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옆에 가서 눈도장도 찍고, 또 뭐 이런저런 도움도 주고 뒷설거지도 하고, 그런 사람들 권력 잡으면 농공행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농공행상을 하더라도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거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막 낙하산으로 내려 꽂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권력으로부터 오랫동안 야권에 있다 보면은 소위 굶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소위 매우 그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자행되는데, 지금은 LH 공기업의 직원들서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그만큼 권력이 적폐를 청산한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도덕적 해이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찬까지 등장을 하고, 특히 이제 그 박영선 서울시장을 돕기 위해서 거의 뭐 엄청나게 지금 동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적어도 이번에는 여권에서 그 서울시장이든 부산시장이든 자기네들이 그 고수하기가 힘들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마타도로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게, 무슨 뭐 LCT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 그 다음에 뭐 내곡동, 근데 그거를 해명할 때 제가 정말 아쉬운 게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이 해명을 할 때는 이 팩트가 정확해야 돼요. 팩트에서 조금이라도 그 정확치 않은 팩트가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거든요. 거의 막 그 늑대가, 하이에나가 죽은 동물을 물어뜯듯이 물어뜯고, 그러다 보면은 시민들이 여기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있다 그래가지고 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살피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소식을 듣는데, 오세훈? 내곡동? 그런데 그게 그 보상받은 게 수십억 원이야?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다 사실관계가 요만큼 틀리면 그거를 침소봉대해가지고 마치도 크게 부정부패를 한 것처럼, 그게 이 지금 그 집권 세력의 특징인데 왜 그런 빌미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LCT의 경우에도 그 박형준 후보가 지금 현재
LCT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누구로부터 매수를 했는가? 아들로부터 매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른 사람한테 산 게 아니고 아들로부터 매수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오해와 억측이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근데 이 박형준 후보의 경우에는 제가 참 이 말을 하기가 조심스러운데 가정사와 관련된 거라, 그러니까 박형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재혼 가정 아닙니까? 재혼 가정이고 그 부인, 지금 현재의 부인이죠. 현재 부인의 아들이 그 집의 소유주였는데 그거를 아마 지금 지금 부인이 아들로부터 사는 형식으로 해서 인도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는 절대 없다라는 것이 지금 박형준 후보의 입장이에요. 그럼 왜 애초에 그러면 이거 사실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재혼한 현처의 아들이 갖고 있던 집인데 이거를 재혼한 지금 처가 산 거다. 그리고 불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은 이제 아마 그 재혼 가정에 대한 그런 아픈 가정사를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겠지만 이런 걸 가지고 트집을 잡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4월 7일까지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런 마타도를 어떤 식으로 하여튼 뭐 수단 방법을 안 가릴 테니까 아예 그 전공법으로 진정성 있게 잘 설명을 하되 길게 설명하지 말고 간단하게 설명해서 불법과 초법과 탈법이 없었다는 거. 그 뭐 재산이 있고 없고 이게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자격 조건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집권 세력도 재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문제 삼으면 안 되죠. 김성균님, 정신 못 차리고 쉽게 못 이기는 것도 문제다. 하늘이 보수 정권에게 돕고 있는 형세이니 잘 활용해야 된다. 좌파는 머리 구조 자체가 우파와 틀리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머리 구조, 인식 구조가 지금 이렇게 뒤틀려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바이칼님, 다음 주 서울시장 안철수로 단일화되면 자존심 상한 김종인 정격 사퇴할 가능. 만약에 오세훈이 된다면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고 안철수가 된다면 김종인 위원장도 위원장 임기 만료까지 열심히 도와주셔야죠. 그게 어른 정치인으로서의 보여줄 태도 아닐까요? 송성일님, 박형준이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요, 아들이 돈이 모자라서 소유권을 넘기는 거라잖아요. 그럼 돈을 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박형준이 했겠어요? 부인이 했겠지. 예. 그리고 애초에 설명할 때, 그걸 다 얘기하는 게 맞았어요. 이거 다 나와요, 다. 어차피 이렇게 나올 바에는 찔끔찔끔 하지 말고, 확 그냥 속 시원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든 걸려만 봐라 하고 지금 아주 눈에 독을 켜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고 있거든, 집권 세력이. 그래서 애초에 왜 이런 얘기를 그냥 하고, 또 오세훈 후보의 경우는 그 애초에 내곡동의 보금자리 지정이 노무현 대통령 때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때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좀 잘 보고, 본인이 그렇게 만약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 있고 내가 이걸 가지고 그 서울시 직원이나 누구한테 압력을 넣었다 그러면은 와서 얘기하라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경우도 그게 자기 게 아니고 처가 얘기거든요, 처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절대 빌미 잡히면 안 돼요.
왕용수님, 안철수 참 인격적이십니다. 오세훈과 토론할 때 보니까 말 못한다고들 하는데 오세훈은 말하기 잘하고 안철수는 듣기를 잘하거든요. 말하기도 중요하지만 듣기가 중요하고 용수님은 아마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거예요. 저는 안철수가 인격적인지 안 인격적인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거는 그 사람의 본질이 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유권자들도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아침에 이태규의 백브리핑만 빼자면 안철수는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점수를 많이 받았어요. 그걸 오세훈이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나도 통 크게 양보한다 해갖고 어쨌든 양보는 똔똔이가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룰을 정해가지고 빨리 여론조사 해야 돼요. 여론조사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면 어차피 제가 볼 때요. 조심스러운 예상이지만 누가 하나가 단일화 후보가 되고 선거운동할 때 또 뭐 삐걱거리고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하는 태도들로 봐서는. 그래서 이거를 잘 단도리하고 그러는 것이 양당의 지도부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무튼 조금 그 민망한 모습을 조금이 아니라 조금 많이 보였다라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가도에 나설 거고요. 윤석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누가 됐든 정권 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정권 교체를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 보궐선거 후에 정계 구도가 어떤 식으로 또 바뀌어갈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하라 그러냐면 이 나라의 장래가 곧 여러분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우님,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선거 시작되면 저들은 많은 패를 가지고 못할 것도 없을 정도의 악랄한 비방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도. 자, 빌리지님. 둘 다 싫지만 아무나 나오면 반드시 투표해야 됩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오늘 단일화 때문에 하루 종일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탄핵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바람직한데 왜 이 판에 이재호, 김무성 이자들이 왜 나서나요? 문재인 정권을 만들어준 역적들이. 하지만 하는 수 없이 단일화 후보로 갈 수밖에 없네요. 요번에 이제 제가 이렇게 단일화 과정에서 보니까 그 국민의힘 당은 그 내부에 어쨌든 102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있는 데다 조직이 국민의 당보단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율하는 데에도 사무총장 또 후보 대변인 또 그 비대위원장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율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한국말이 우리말이 이게 다르고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굉장히 애로가 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당내에서도 주류라고 볼 수 없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의 조건을 정할 때도 자기가 그냥 단판을 짓기가 어려운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무튼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 기동성이 있으려면 몸집이 차라리 작은 게 낫거든요. 공룡처럼 큰 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할까 이렇게 그 지지도가 어떤 면에서는 좀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오늘 아주 제가 지금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에 굉장히 분위기 좋았다가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것 같은 일련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짐으로써 조금 김이 샌 부분도 있죠. 송성일님,
한명숙 사건처럼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재심이 가능한가? 재심의 조건이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왔는가? 그리고 증거가 명확한가?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하면 그러한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심판에 있어서 그 많은 부분, 검찰로서의 역할의 중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실 것이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실 거냐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달렸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 법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증거 중심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그 법이 정치에 의해서, 오히려 문재인 정권은 어떻게 등장한 것이냐, 그들이 주도적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반사 이익을 얻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심이 가능하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증거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가 있느냐의 여부가 재심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내용이 달라요. 한명숙 총리는 적어도 대법원에서 3억이라는 그런 그 자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1억은 동생의 전셋집을 뭐 구입하는 데 들어갔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건 지금 전혀 딴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그 소위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한만호라는 사람의 감방 동기들이 재판의 과정에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검찰에 의해서 강요된 증언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지겠다라는 것이니까 지금 얼마나 한명숙을 눈물겹게 지금 구제해주기 위해서 진짜 별짓을 다 벌이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무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받았는데 지금 이 검찰을 지금 기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언을 했던 사람들을 기소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소식이 궁금하긴 한데, 윤석열이 우파로 온다면 정권교체의 사다리이고 비빌언덕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몇몇 우파 지지자들은 모르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전략이 없다는 건 정치에서 끝이라고 봐요. 근데 제가 그 경험칙상 이 말씀은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이회창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올 때는 완전히 이회창 후보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가 아마 신한국당인가? 신한국당이었죠. 신한국당 당시에 박근혜 의원이 탈당을 해요. 탈당을 해서 새로운 제3의 정당을 만들었죠. 그랬을 때 그 당시 우파 지지자들이 박근혜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회창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그 야당이 된 보수 정당에 정말 그 리더가 부재한 그런 상황에서, 물론 그 박근혜 의원은 그 전에 이회창 총재의 대선 그 선거 캠페인 막바지에 다시 복당을 하기는 합니다. 복당을 해갖고 조용히 있었죠. 그랬을 때 그 새로운 당 지도자로서 박근혜라는 인물을 옹립해요. 그러는 걸 봐서는 저는 지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 분들은 그런 면에서 유연한 측면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명박 박근혜 대선 경선 때도 일단 경선에서 이긴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근혜 후보의 대선에서 또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그러면 검찰총장이 대권에 도전을 하면 우파냐 좌파냐를 묻는데요. 확실한 건 반문이라는 거죠. 네.
근데 문재인 정권은 뭡니까? 우파입니까? 우파는 아닌 거죠. 3단 논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슨 장님, 홍준표는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종인을 비토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 홍준표 대표가 그 SNS에 올린 글이었던가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정치를 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정치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SNS에 자기 의견을 표출하든 아니면 성명을 발표하든 기자회견을 하든 항상 그 안에 복선이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내 일생, 브라이언 리님, 내 일생에 겪어본 12명의 대통령 중에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인 문재인 씨와 그의 관련자들을 쓸어버리는 방법은 혁명적 방법은 불가능하고 선거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 가슴이 먹먹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광화문에서 시위해서 정권 바꾸는 거는 이제 어려워요. 선거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우리가 근데 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련의 어떤 그런 일말의 미련을 갖고 계신지 저는 그건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요. 4.19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19가 바로 학생들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학생들에 의해서 학생들의 시위로 정권을 바꾼 최초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쨌든 그 87년에 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물론 그 586이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침묵하던 넥타이 부대가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국제사회의 압력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코로나라는 또 새로운 상황적 요소 때문에 어떤 그런 대중적인 방법으로의 의견 표출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가지는 그런 어떤 그 가공할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민주적인 방법,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많이 그 참여해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미중 외교부 장관이라고 봐야 되죠. 국무장관들의 설전이 벌어진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미중 관계가 트럼프 때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보통 이제 스트리트 우파라고도 하고 자유 애국 시민이라고 하는 분들이 조금 이제 혼란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한국의 우파,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더불어민주당하고 뭔가가 이렇게 합이 맞는다라고 오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미국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의 이 외교 안보 전략은 대한민국의 보수 현실주의자들이 가지는 외교 안보 전략과 거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미국의 어떤 패권에 도전을 해서 중국을 경계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중국의 그 어떤 그 뭐랄까 국내 정치 완전히 권력을 다원화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중심으로 독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중국 인민들뿐만 아니라 뭐 신장이라든지 티벳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홍콩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중국이 소위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그 동중국해 그리고 남중국해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선들이 지나다니는 그 항로잖아요. 거기가 과거에 중국 바다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컨트롤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견제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과거부터 그 소위 자본주의 국가 백설공주님
투표율 90% 달성합시다. 젊은이들만 모두 투표해도 가능합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애국 시민 우파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많고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참신한 어떤 그런 그 전략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참신한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젊은 사람들도 아마 그 뭐라 그러나 호응하는 젊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 20대 젊은이들은요.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신의 행복과 재산과 생명이 1차적인 우선권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90% 투표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기성세대가 좀 그 모범을 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언행 그리고 인식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해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 미국은 그래서 이 항해의 자유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국의 그 배가 전 세계 어디든지 떠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시베리아 횡단 철도, 뭐 남북 뭐 철도 연결을 하면 물류가 간다 그러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철도로는요. 소위 무역, 물류가 그렇게 확장성 있게 그 물류의 어떤 이동이 철도로는 그렇게 확장성 있게 되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선박이에요. 근데 그 지금 동진아해, 남진아해를 그 중국이 컨트롤하게 되면은 그 물류의 이동, 항행의 자유 자체가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아주 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의 정의용 그 외교부 장관 면전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남중국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더더군다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제가 오늘 펜앤마이크에서 전화 인터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거의 무역 의존도가 90%가 넘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사람 머릿수하고 수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그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국방장관이 한국에 왜 왔겠어요? 지금 이제 미국 중심으로 쿼드, 인도, 일본, 호주까지도 다 묶어가지고 하는데 니들도 동참해야 돼. 니들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다가 한미 동맹국가 아니야. 너희가 즉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하거나 침략을 당하면 미국이 1차적으로 동맹국으로서 방위 공약을 실천해야 되는데 너희 지금 그거 하나도 지금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는데 요번에 그 소위 공동 성명인가 나온 거 보면은 그 내용 중에 물론 중국을 경계해야 되고 북한 핵의 문제라는 게 간접적으로만 들어있어요. 북핵이라는 말이 빠져있고 중국이라는 단어가 빠져있답니다. 이게 한국이 지금 미국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북한을 설득해보고 또 중국이 지금 코앞에 있는 인접국가라 그러니까 양해해달라고 별별 얘기를 다 했겠죠.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한국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고 니네는 원래 계획이 있어서 그러니까 친구 맞으니까 이해 이럴 것 같으세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한국이 나오면 나중에 어떤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 얘기가 나왔었죠. 소위 friendly divorce. 그러니까는 좋게 해서 그냥 이제 연을 끊자. 미국 내에서도 미국 사람들 중에 뭐 한국 전문가도 있고 동북아 전문가도 있고 인도 태평양 전문가도 있고 이 사람들이 그런 말 안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변화의 기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내 정치 또 다양한 정책에서의 실정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에 있어서 큰 맥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어깃장을 놓을지 모르니까 방위비 협상하는데 상당히 높은 방위비를 또 우리가 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들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협상은 오히려 더 우리가 그 야무지게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그 지렛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미중 간의 갈등도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지금 한국의 이런 외교 행태에 대해서 전직 외교관들 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를 공부한 저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민주당 내에 박용진 같은 합리적인 사람이 윤석열은 뭐 하루만 뭐 1시간만 토론을 해도 미천이 드러날 거야 하면서 예를 든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미국 편을 들 것인지 중국 편을 들 것인지,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방증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도 오늘 그 블링컨이 북한 비핵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로 바꿔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당한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영어로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은 한반도나 북한에서 주장하는 조선반도나 전부 코리안 페닌슐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조선반도의 비핵화인지 아니면 북한 비핵화인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는 그걸 분명히 한 거예요. 북한 비핵화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아마 이 조 바이든 정부가 미중 관계도 그렇지만 지금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국과 상당히 그 긴장 관계가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워요. 댓글 달아주신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준표, 바이칼님, 홍준표는 많이 심사숙고하고 부드러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정책과 실행력 그리고 정직함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아주 킴님,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리더를 잘못 뽑아서 배급 10만원 발휘하고 돈 떨어지면 한 방에 후. 그러게 말입니다. 이상희님, 제 사촌 여동생은 단일화 안 했다고. 둘 다 싫지만 특히 오세훈을 더 싫어하더라고요. 막판에 지지율 올라갔다고 그게 국민의힘이 인기가 올라가서 그런 줄 아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다 어쩐다 하고서는 일부러 나경원 안 하고 오세훈 했다고 그랬대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떡하지님, 솔직히 정치하려면 한국과 관련된 나라,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재인은 정말 무능합니다. 대통령이 외교안보를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소위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자기랑 똑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만 참모로 써요. 외교 안보에 있어서. 또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면 똑같은 인간들만 그 주변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문정인 교수가 어느 틈에 지금 누구야 그 이재명 그 경기도에 무슨 뭐 평화센터인가 센터장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게 뭐 이재명을 지지해서는 아니라 그러지만 보면은 그 대충 잡히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는 외교 안보를 제가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적어도 참모, 뭐 장관, 또 그 밑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을 선택할 때 적어도 8명은 자기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으로 하더라도 2사람 정도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게 우파든 좌파든. 왜냐하면은 일단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교 안보 전문가들도 똑같아요. 그 제일 중요한 건 국익이고 평형 감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권력자의 밑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아니되옵니다라는 말을 잘 못해요. 그리고 대충 따라가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전혀 없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지금 이념적으로 궤를 달리하더라도 저쪽 진영에 있다 하더라도 터무니없는 소리만 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적어도 그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이념을 제외하고 국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말도 참고할 필요는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정권이 외교 안보에서 실패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 소위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외교를 보는 사람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네들하고 똑같은 비위에 맞는 말만 하는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동맹 상태인데 마치 또 동맹이 아닌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북한 세습 독재를 신봉하고 추정하는 종북 주사파는 반역 세력이며 내 편이 아니면 전부 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북한 정권의 민낯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80년대의 생각을 버리지 못할까? 그건 아마 자기 정체성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왜냐면은 과거에 자기네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장했던 바가 있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북한 정권은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라고 자기 비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정당화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스텝이 꼬이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정권의 그 재창출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남북의 평화가 왔다라는 그런 어떤 그 착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대중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사실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정말 저도 오늘 허탈해요. 정말 준비 많이 했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렇게 뒤에 백그라운드 화면도 만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기사도 좀 올려드리면서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10분 전에 방송을 하려고 방송 시작을 딱 누르니까 뭐 시스템 오류로 안 된다.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댓글 다시다가 버퍼링이 계속 나는 그런 상황을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당황스럽게 그 프로그램을 끄고 다시 원래의 유튜브 프로그램으로 갔는데, 지금 평소에 제가 했던 그 유튜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만 이렇게 그냥 큰바위 얼굴처럼 제 얼굴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당혹스러우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댓글 달아주시고 호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청와대 배경은 좀 그런데요. 그게 왜냐면 이 사진을 그 배경으로 쓸 때 이 저작권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 배경은 그래도 이제 애트리뷰션이라 해서 어디서 따왔다는 것만 있으면 돼가지고 했는데, 다른 화면도 많이 준비를 했어요. 청와대 화면 보기 싫어요. 그러지 마세요. 정권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들어가 있을 곳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이렇게 스텝을 밟는 그런 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끼리 무슨 논쟁이 붙으셨나 봐요. 유전순 씨 탄핵을 국내적 요인과 국외적 요인도 공부하시길. 탄핵 얘기하셨습니까? 오늘 두 후보에게 일갈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아니었습니까? 어찌됐든 민심이 두려운 걸 아니까 그렇게 빨리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양보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겠어요? 정호김님은 MB 쪽이었나요?
그 이명박 대선 후보였을 때 제가 그 당시 전략 무슨 위원회의 민간인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명박 정부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었죠. 그리고 저는 당시에 한나라당 정부를 위해서 의원으로서 여당 의원으로서 제 역할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그냥 진솔하게 제 의견을 많이 표출하는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한 번은 그 몇몇 국회의원들과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과 이렇게 티타임을 가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샌프란시스코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떤 중견 의원님 한 분이 저를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대통령 앞에서 정호김 의원이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글쎄 나는 정호김 의원이 똑똑한지는 모르겠는데 잘난 척을 해서 말이야 딱 이렇게 한마디로 일가를 하셔가지고 제가 화들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잘난 척을 했다는 거지? 내가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때 제가 TV에 많이 나가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왜 날 보고 잘난 척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사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잘난 척을 했다고 한마디 하는 거는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상희님. 김종인 때문에 열받아 죽겠어요. 우선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희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래서 이제 누구든 단일화가 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선배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시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당시에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대통령이 방문하는 거는 우리가 독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하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모 정치인이 여러분들도 많이 언급하는 정치인인데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겠다 그랬어요. 저는 그것도 비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독도에 해병대를 배치하는 것하고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는 거는요. 독도를 소위 뭐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분쟁 지역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알고 정말로 독도를 완벽한 우리 그 영토로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하게 일본의 도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한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데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일본과의 어떤 그 분쟁 지역화하는 빌미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독도 문제를 가지고 TV에서 토론을 하는데 상대가 정청래 의원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정청래 의원이 아니나 다를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통령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면은 보통 이제 그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은 여당은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대통령을 막 비호하거나 정권을 비호해야 그게 토론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정청래 전 의원 그 당시 전 의원이었거든요. 그 주장했듯이 대통령이 독도 간 건 잘못한 거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건 맞는데 어차피 지금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왔으면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지 지금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는데 그 말만 계속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대통령의 심기를 아마 그 당시 건드렸었던 것 같아요. 해병대는 바이칼님, 해병대는 울릉도에 배치하면 되고 독도 방문은 경솔한 맞아요. 해병대를 왜 방문하면 그 독도에 배치하면 안 되는 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리고 동맹이라는 거는 누구든 한국을 도발하면은 동맹국은 자국에 대한 도발로 인식을 해가지고 대응하도록 돼 있어요. 대응하도록. 그런데 거기다 해병대를 배치하게 되면은 그 방위 공약에서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든지 외교 관계를 잘 안다면 해병대를 배치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하지. 당장 일본을 그냥 한 방에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속 시원한 얘기하고 실제 국익에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그래님 감사드리고요. 이게 뭐예요? 질병해결연구소. 불법을 파헤치는 TV에서 불법을 파헤치는 방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잘못한 게 많아서 방송 초반에. 한 가지만. 그 당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0년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잖아요. 이상희님 감사드리고요. 연평도 포격을 했는데 당시 저희 당 대표가 그게 군 면제도 아니고 군 기피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분이 대표로 출마했을 때 홍준표 당시 의원도 대표로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된 거예요. 경쟁을 하게 됐는데 당시에 이제 소위 친이계 아까 이명박 대통령 쪽이었습니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이 얘기도 같이 하는 건데 근데 친이계는 바로 그 홍이 아닌 바로 그 군 기피하신 그분을 뽑는 걸로 이렇게 거의 대의를 모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안보 전문가잖아요. 안보 전문가인데 가뜩이나 대통령도 군 면제자고 뭐 청와대에 군 면제자 많으니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데다가 당대표를 군 면제도 아니고 군 기피 논란이 있는데 뽑으면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몇몇 의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홍준표는 그 군 방이긴 하지만 면제도 아니고 기피도 아니잖아.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새로 당대표 되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제가 배제를 당하고 소위 이제 왕따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연평도를 방문을 해가지고선 옆에 또 그 삼성 장군 출신도 계셨는데 거기서 북한이 쏜 포의 잔해라고 이렇게 들고선 거기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그 사진이 찍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그 연평도에는 아마 다방이 있었나 봐요. 다방. 그래갖고 그 다방에 그 소위 다방에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 배달하는 보온병이었는데 보온병을 들고선 마치도 그 포탄인 것처럼 포탄의 잔해인 것처럼 그래가지고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그 빈축을 사고 비난을 받았는데 그 연평도 포격으로 또 토론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딱 그 방청석의 한 젊은 학생이 당신 당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100% 잘못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잘난 척을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은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뭐 사실 제가 정치적으로 무슨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솔하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하다고 생각해요.
뭐 이왕 그렇게 보온병 때문에 저희 당대표를 비판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 당대표는 보온병 가지고 비판을 당했는데 그 당시에 인천시장이 송영길 현 외교통일위원장이었어요. 근데 인천시장을 했었는데 연평도에 가가지고 그 그은 소주병을 이렇게 들고선 뭐라고 거기다 대고 사람이 죽었는데 군인도 죽고 민간인이 2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폭탄주라고 그랬는데 하도 우리 당 대표의 보온병 사건이 커가지고 그거는 별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 검사들 회의는 어떤 결론으로 나왔는지 보고 계시나요? 그거는 오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전두환 때 노태우 대통령 넘겨줄 때 그때 당시 넥타이 부대가 일어나 직선제로 바꾼 그 시대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 투표 방식 국민이 일어나 사전투표 재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사전투표 하시지 마시고 투표날 90%가 투표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소통하시는 분만이라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 뭐 주변에 투표하시라고 자기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됩니까? 선거 운동을 하는 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투표를 독려해 보세요. 꽃님님 재미있었다 그러시는데 제가 처음에 많이 버벅거렸어요. 당황해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평소에 제가 하는 그 유튜브 포맷이 아니라서 지금도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그런 사건이 있을 때는 월수금 10시가 아니더라도 한번 스트리밍을 브레이킹 뉴스로 해볼 생각이에요. 잠깐만요. 김홍동님. 점순이 빼고 투표하세요? 점순이가 누구예요?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그래도 제가 이렇게 버벅대는데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다음에 이 OBS라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미리 철저히 준비해가지고요. 월요일에 뵙도록 하고 오늘 금요일 밤에는 특히 재밌는 TV 프로가 많은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I'm still hungry. 그게 무슨 뜻이냐면 히딩크가 한 말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혹시 좋아요, 구독 안 누르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오늘 금요일 제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생방송 인과 함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